내 친딸이 친히 제 손으로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릴 줄이야. 몸의 모든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속에 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릴 때 남편 민준이 내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움직이지 마. 지은, 죽은 척해. 가장 끔찍한 병은 3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충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딸이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는 사실이었다.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내 채널을 구독했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면 고맙겠다.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지는지 정말 알고 싶다. 58년 평생을 친자식의 독수를 피하기 위해 죽은 척해야 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지난 35년간 나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었다. 우리의 아침은 늘 늘봄 카페의 커피향과 멀리 보이는 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중학교 국어 교사였고 민주는 자신의 목공방에서 섬세한 수제 가구를 만들었다.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큰아들 준서는 밝고 남을 잘 보살피는 성격이었고 5살 어린 작은 딸 서연은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매주 일요일이면 우리는 민준이 직접 깎아 만든 커다란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준서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서연은 말없이 그릇 안에 음식을 뒤적이며 늘 우리의 시선을 피했다. 밤에는 민준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며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곤 했다. 아이들이 독립하면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상상하면서 그때 나는 내가 아주 행복하다고 느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이 모든 것이 20년 전 어느 늦은 9월 밤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날 밤 준서는 친구들과 나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초조하게 새벽까지 기다렸고 아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서연은 방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며 계속 방에 있었지만 그때 그녀의 행동은 늘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이함을 느끼게 했다. 민주는 나중에 이웃들과 함께 준서를 찾아 나섰다.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강원도 해안 절벽 근처의 깊은 계곡에서 준서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결국 그것을 사고로 판정했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진실이 그토록 잔혹하리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장례식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이었다. 서연은 비정상적으로 침착했고 나는 이미 애통함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민주는 다리가 풀린 나를 단단히 부축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가 짊어진 고통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무거웠던 것이 분명하다. 준서가 떠난 후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상냥하고 효심 깊어졌으며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왔고 우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나는 이것이 그녀가 슬픔에 대처하는 방식이며 오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착각이었던가. 몇 년 후 서연은 지훈과 결혼했다. 그는 아주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2명의 귀여운 아이를 낳았고 나는 마침내 삶이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느꼈다. 지훈은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서연도 아빠의 뒤를 이어 자신의 목공방을 열었다. 우리의 가정은 마침내 완전해 보였다. 모든 것이 다시 행복의 궤도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계곡 바닥에 누워 갈비뼈가 몇 대 부러지고 입안 가득 쇠막 같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채로 그 모든 행복이 정교하게 계획된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일의 조짐은 대략 넉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민준과 나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에게는 해변과 집 한 채,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그리고 예금까지 합쳐 총 7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 서연이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날 그녀는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 말했다. 엄마, 아빠 2분 다 50대 후반이시잖아요. 일을 확실히 정리해두는 게 중요해요.
지우는 그때 그녀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나중에 나를 죽음으로 밀어 넣을 줄은 그는 그토록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두 분을 너무 사랑해요. 그저 두 분이 최고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우리의 일을 처리해 준 사람은 김 변호사였다. 그는 우리가 수년간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다. 그는 신탁 설정, 손주들에게 유산 분배, 전통적인 유언장 작성 등 다양한 선택지를 설명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유일한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며 두 분이 늙으시면 이 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돌봐드리기 편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어조가 조금 불편했지만 민주는 설득당했다. 내 남편은 평생 남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동의했다. 내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준서가 예전에 늙으면 제가 엄마 아빠를 모실 거예요. 라고 자주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준서는 이제 없었다. 서연은 우리의 유일한 딸이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우리는 서류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후 지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를 길게 안아주었다. 그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 말에 나는 이유 모를 오한을 느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속의 강렬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상황은 아주 이상하게 변했다. 서연과 지훈이 집에 오는 횟수가 늘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단순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큰 집을 팔고 서울 시내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끊임없이 제안했다. 나는 이 집을 너무나 사랑했다. 이곳의 모든 구석에는 지난 35년간의 추억이 스며 있었다. 부엌은 내가 수많은 식사를 준비했던 곳이었고 목공방은 민준이 예술 작품을 창조했던 곳이었다. 내가 거절했을 때 서연의 눈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너무 비이성적이세요. 이 집이 이렇게 큰데 만약 계단에서라도 넘어지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도와드릴 수도 없잖아요. 지훈도 옆에서 맞장구 치며 지금 집값이 한창 오를 때니 파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라고 거들었다. 나는 그 배후에 뭔가 단순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민준에게 서연이 우리의 돈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느냐고 물었다. 민준은 그때 양치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지은, 서연이는 그저 우리를 걱정하는 거야. 우리가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 하지만 나는 거울 속 그의 눈에서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다. 민주는 이미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단서들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황은 서연이 우리에게 재정대리 위임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지우는 우리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그가 이미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나는 친여동생 하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하늘은 늘 나보다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다. 지은 언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연이 목공방은 잘 되고 있다면서 왜 언니네 돈을 그렇게 급하게 통제하려 해? 그 말은 마치 따귀처럼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서연은 한 번도 재정적 어려움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우리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압적인 걸까? 그날 오후 서연은 다시 우리를 찾아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직접적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딸, 왜 그렇게 우리 재정 통제에 집착하는 거니? 나랑 아빠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단다. 그녀의 반응은 나를 경악게 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은 그녀를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다. 엄마, 이건 통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건 사랑이고 가족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가족의 책임이라는 네 글자를 말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위협처럼 들렸다. 그들이 떠난 후 민준과 나는 수년간 처음으로 심각한 말다툼을 했다. 그는 내가 너무 신경질적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가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서연이 준서가 죽기 전 보였던 기이한 행동을 언급했다. 민준의 손에 있던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는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은, 준서의 죽음에 대해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민주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곳은 우리 가족이 수없이 앉았던 식탁이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서가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서연이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았어. 내가 그녀가 나가는 걸 봤어. 그 며칠 동안 그녀가 너무 화를 내고 초조해해서 내가 너무 걱정돼서 따라갔어. 그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비밀로 가득 찬 손을. 나는 깊은 계곡, 가장자리에서 그들이 싸우는 것을 봤어. 지은.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치며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들었어. 그들이 뭘 싸웠는데요? 나는 작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장례식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가득했다. 돈 때문이었어. 서연이는 준서가 큰아들이니까 나중에 재산을 다 그에게 줄 거라고 생각해서 원한을 품었어. 더 나쁜 것은 준서가 서연이가 계속 우리 예금을 훔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야. 내 머릿속은 텅 비었다. 내 상냥한 딸이 오빠가 죽기 전부터 계속 우리 돈을 훔치고 있었다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나는 무너져 내리며 물었다. 내가 계곡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땐 이미 너무 늦었으니까. 민주는 울면서 말했다. 나는 서연이가 준서의 시신 옆에 서서 온몸을 떨며 계속 사고였어요. 사고였어요. 라고 반복하는 걸 봤어. 그녀는 나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빌었어. 준서가 자신을 잡으려다 미끄러진 거라고, 그저 방어했을 뿐이라고. 민주는 그때 유일한 딸을 지키기 위해 공범이 되기로 선택했음을 고백했다. 그는 사고라는 거짓된 모습을 꾸며냈고 심지어 그 후 20년 동안 서연이 계속 소액으로 돈을 훔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왜냐하면 일단 진실을 밝히면 살인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제 우리 목숨을 원한다는 거죠. 20년 전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끝내려고. 나는 중얼거렸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겨두었던 자료 뭉치를 꺼냈다. 그가 지난 몇 주 동안 몰래 조사한 결과 서연의 목공방은 이미 거의 파산 직전이었고 그녀는 은행과 업자들에게 1억 6천만 원 가까이 빚을 지고 있었다. 지훈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은퇴 생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의 목숨이 얼마짜리인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지만 민준은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20년간의 은폐는 그 또한 죄인으로 만들었고 게다가 지금은 20년 전의 일을 고발할 증거도 없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는 이제 독사처럼 들렸다. 저랑 지훈이가 생각했는데 다음 주말이 두 분 결혼 35주년이잖아요. 설악산 정상 전망대에 가는 게 어때요? 온 가족이 함께 등산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완벽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내 피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민준을 바라보았고 그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래, 딸, 정말 기특하구나.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후 우리는 둘 다 그것이 사형장으로 가는 초대장임을 알았다. 그 후 며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우리는 서연과 지훈 앞에서 연기를 해야 했다. 지훈이 기념일을 위해 샀다며 새 카메라와 등산 장비를 웃으며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저 역겨움을 느꼈다. 엄마, 제가 새 밧줄이랑 구급상자도 샀어요. 등산은 아주 안전해요. 서연이 말을 할 때 나는 그저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다. 우리는 결심했다. 민주는 휴대폰을 설정해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내 여동생 하늘에게 비밀 편지를 써서 은행 금고에 보관하게 했다. 토요일 아침, 하늘은 섬뜩할 정도로 파랬다. 서연은 차를 몰면서 내내 농담을 했고 지우는 경쾌한 음악을 틀었다.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다. 등산로에 도착하자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우는 맨 앞에서 계속 풍경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보라고 했다. 서연은 우리 뒤에서 걸었고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내 등을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의 다 왔어요. 저 앞 전망대가 풍경이 제일 예뻐요. 지훈이 신나게 소리쳤다. 하지만 지도에 따르면 그곳은 정식 전망대가 아니라 난간도 없는 외딴 절벽이었다. 그곳이 그들이 선택한 우리의 무덤이었다. 우리가 가파른 바위 지역을 오를 때 발밑에 바위가 흔들렸다. 서연과 지우는 우리를 좌우에서 부축했는데 그들의 손은 마치 약탈자의 발톱 같았다. 엄마, 아빠, 가장자리로 좀 더 서세요. 그래야 배경에 계곡 전체가 다 담겨요. 지훈이 카메라를 들었다. 나와 민주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서연이 전략적으로 우리 뒤에 서서 각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완벽해. 지훈이 외치며 카메라를 들었다. 이제 서로 안고 웃어보세요. 민준과 나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옆에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곧 닥쳐올 폭풍을 알리는 번개 같았다. 한 장 더 찍어요. 서연이 제안하며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로 좀 더 물러나세요. 그래야 풍경이 구도에 더 잘 담겨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절벽의 가장자리를 밟는 것을 의미했다. 민준과 나는 눈빛을 교환했다. 때가 왔다. 우리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뒤로 움직였고 발밑에 단단한 바닥이 사라지고 등 뒤에 심연의 허공만 남는 것을 느꼈다. 지훈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보았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가면은 이미 떨어져 나갔다. 웃어봐요. 그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당신들의 마지막 사진이 될 테니까. 그 순간 서연이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우리를 밀어 떨어뜨려 허공으로 추락하게 하고 몇 장의 사고 사진을 찍은 다음 산을 내려가 우리의 부서진 시신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서연의 손목을 잡는 데 성공했고 그녀를 앞으로 잡아당겼다. 죽으려면 너도 우리랑 같이 죽어.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포효했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기였다. 한순간 우리는 모두 절벽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며 서로를 붙잡고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의 춤을 추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서연을 도우려 했지만 우리 모두의 무게는 너무 무거웠다.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중력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어서 우리 넷 모두 치명적인 포옹 속에서 함께 추락했다. 공기가 귓가에 휘몰아치고 바닥의 바위가 놀라운 속도로 다가왔다. 비명이 난무했다. 그 영원 같은 몇 초 동안 나는 준서를 생각했다. 20년 전 서연이 그를 깊은 계곡으로 밀어 떨어뜨렸을 때 그가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했다. 그의 공포, 그의 혼란, 그리고 치녀 동생이 친히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배신감을 상상할 수 있었다. 충격은 매우 강렬했다. 나는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를 들었고 내 몸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끔찍한 것은 입안의 피비린내와 함께 이번에는 서연이 이겼다는 확신이었다.
이번에는 진실을 말할 증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어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희미했지만 또렷했다. 지은,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나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고통은 너무 강렬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다. 몸의 모든 세포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고 따뜻하고 끈적한 것이 옷을 적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신성한 명령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죽은 척해. 내가 알지 못했던 의지력을 발휘하여 나는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숨소리마저 알아채기 어렵게 조절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연과 지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추락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이 내는 소리로 보아 그들의 상태는 우리보다 더 나쁜 것 같았다. 지훈아, 내 딸의 갈라진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남편에 대한 그녀의 걱정은 나를 역겹게 했다. 친오빠의 죽음을 야기하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이 여자가 아직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지훈이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너무 아파, 서연아. 그 노인네들은 어떻게 됐어? 우리를 경멸하는 그의 호칭은 내가 진작 알았어야 할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에게 우리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돈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었을 뿐이다. 나는 서연이 우리 쪽으로 기어오는 듯한 움직임 소리를 들었다. 내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어서 그녀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죽었어. 몇 분 후,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후에 그녀가 선언했다. 두 사람 다 눈을 뜨고 있지만 숨을 쉬지 않아. 그녀의 거짓말은 나에게 기묘한 희망으로 가득 채웠다. 만약 그녀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완벽해. 지훈이 속삭였다. 그 만족감은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떨어진 부분만 빼고. 서연이 씁쓸한 웃음과 함께 대답했다.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는 척할 필요는 없어. 그 후 영원 같은 시간 동안 서연과 지훈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둘 다 다쳤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다. 이제 계획은 어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까지 기어 올라가서 불쌍한 부모님을 죽인 비극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 기억해, 서연아. 지훈이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아빠 발밑에 바위가 흔들려서 넘어지면서 엄마도 끌어내렸다는 거야. 우리가 도우려다 결국 우리도 떨어졌다는 거지. 이건 중요해. 우리의 진술이 일치해야 해. 알았어. 서연이 대답했다. 우리 100번 연습했잖아. 우리는 가족 비극에서 충격받은 생존자들이야. 불쌍한 우리, 끔찍한 사고로 사랑하는 시부모님을 잃었어.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내가 직접 진실을 겪지 않았다면 그들이 말하는 모든 단어를 믿었을 것이다. 점차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소위 구원을 향해 기어 올라가면서 사라졌다. 침묵이 마침내 찾아왔을 때 민준이 내 이름을 작게 불렀다.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지은, 괜찮아? 나는 똑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아직 살아있지만 심하게 다쳤음을 확인했다. 나도 다리가 부러졌어. 그는 고통스럽게 억누른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나도 갈비뼈가 몇 대 부러진 것 같아. 너는? 나는 내 몸을 점검했다. 왼쪽 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머리는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 지끈거렸다. 어깨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행운이었다. 우리 많이 다쳤지만 살아있어. 나는 속삭였다. 휴대폰은 계속 녹음 중이지만 여기는 신호가 없어. 그것이 우리 상황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다. 우리는 살아있었지만 깊은 계곡 바닥에 갇혀 다쳤고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만약 아무도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증, 굶주림,
또는 심각한 부상으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민준 씨, 나는 작게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줘요. 준서가 죽은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마치 2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그날 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준서가 목공방으로 나를 찾아왔어.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어. 손에는 종이가 들려 있었는데 은행거래 내역서였어. 그는 서연이가 몇 달 동안 우리 계좌에서 돈을 계속 훔치고 있었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줬어.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금액이었어. 준서는 우리 예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계속 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수십 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들으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감정적인 괴로움이 뒤섞였다. 준서는 그날 밤 서연이를 찾아가 대면하려 했어. 민준이 계속 말했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 그는 치녀 동생이 우리 돈을 훔치는 것을 알면서는 더 이상 잠들 수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당신은 그를 따라갔군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물었다. 나는 그를 따라갔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으니까. 나는 준서가 화났을 때 어떤 성격인지 알았고 서연이도 최근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어. 그 냉담하고 섬뜩한 기운을. 내가 깊은 계곡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계속 말했다.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치는 것을 봤어. 준서는 그 종이들을 서연의 얼굴에 휘두르며 너는 도둑이야. 친부모의 돈을 훔치고 있어. 라고 말했어. 서연은 모든 것을 부인했고 준서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했어.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며 내 두 아이가 어둠 속에서 대치하고 한 명은 비난하고 다른 한 명은 배신했다. 그 다음은요. 나는 일부러 알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물었다. 민주는 한참을 멈춘 후에야 계속했다. 준서는 서연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 서연은 미쳐 날뛰었어. 그녀는 준서가 늘 집안의 총애를 받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소리쳤어.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서연이가 준서를 밀었어.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고의로 그를 밀었어. 눈물이 내 얼굴을 흘러내렸고 상처의 피와 뒤섞였다. 왜 나에게 진실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물었다. 민주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서연이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울고 있었어. 떨고 있었어. 계속해서 사고였다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어. 그녀는 나에게 너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어. 너마저 이룰 수는 없다고 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나는 배신감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그래, 하지만 그녀는 내 딸이었어. 지은, 내 유일한 살아남은 딸. 어떻게 그녀를 경찰에 넘길 수 있었겠어? 어떻게 우리 가족의 남은 부분을 파괴할 수 있었겠어? 그의 변명은 내 육체적인 상처만큼이나 내 마음을 찢어 놓았다. 훔친 돈은요? 나는 계속 물었다. 서연이가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했어. 실수였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 하지만 그녀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어. 사실 그녀는 계속 훔쳤고 나는 침묵을 지켰어. 매일매일 내가 그녀의 가장 큰 공범이 되었으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멀리서 소리를 들었다. 서영과 지훈이 구조대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곧 구조대가 도착할 것이고 우리의 살인자 자식들은 그들의 인생 연극 중 최고의 연기를 펼칠 것이다. 충격받은 가족 비극의 생존자들.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도는 소리와 함께 구조대가 왔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민준과 나는 몇 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진실을 밝힐 완벽한 기회를 찾을 때까지 계속 죽은 척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의 살인자들과 함께 구조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지은, 민준이 급하게 속삭였다. 휴대폰이 위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녹음했어. 지훈이가 계획을 고백한 것도 있고, 서연이가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인정한 대화도 있어. 모든 증거가 있어. 하지만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증거를 당국에 넘기기 전에 그들이 증거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의 말이 옳았다. 만약 서연과 지훈이 우리가 살아있고 그들의 고백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우리를 영원히 침묵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번에는 사고가 아니라 더 직접적이고 철저한 수단일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그들이 아래에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가 위에서 들려왔다.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아빠, 제발 빨리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목소리에는 갈라지는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부모를 잃고 무너진 딸이라고 정말 믿었을 것이다. 딸, 진정하세요. 권위 있는 목소리가 대답했다. 구조대장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내려가서 상황을 평가할 겁니다. 당신과 남편은 움직일 수 있나요? 밧줄과 장비가 내려올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도 사위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는 헐떡였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바위 하나가 흔들리면서 그들이 떨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칼날처럼 찔렀다. 나는 그가 경찰에게, 언론에게,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든 이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대원들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바위에 부츠가 닿는 소리, 민준이 내 손을 살짝 쥐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한 구조대원이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계곡 바닥에 2명이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검사를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거의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숨을 쉬었다. 그의 손이 내 목에 맥박을 짚는 것을 느꼈다. 그의 귀가 내 입에 가까이 다가와 숨소리를 감지하려 했다. 이분은 아직 미약하게나마 맥박이 있어요. 그는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여자분은요. 확신할 수 없어요. 의료팀이 즉시 내려와야 합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계획이 통했다. 그들은 민준이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살아있다고. 그리고 나는 거의 죽음에 가까워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몇 분처럼 느껴지는 몇 시간 동안 구급대원들이 우리를 처치했다. 그들이 내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상처를 확인하고 들것에 나를 고정시키는 것을 느꼈다. 내내 나는 몸의 본능과 싸웠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죽은 척하는 것을 멈추라고 외치는 본능과 남성 환자는 안정적이지만 위독합니다. 한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여성 환자는 매우 위중합니다. 맥박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완벽했다. 그들은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연과 지훈에게 살해당할 위험 없이 당국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들것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그녀와 지훈을 위로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정말 용감하게 살아남으셨군요. 상태가 비교적 괜찮으시다니 정말 기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기적이 민준과 내가 살아있고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하는 의료 헬리콥터 안에서 나는 민준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급대원들은 그의 생명 징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서 나는 그의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상처는 나보다 더 심각했다. 한순간 나는 우리가 진실을 밝히기 전에 죽을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환자분, 한 구급대원이 나에게 말했다. 만약 들린다면 조금만 더 버티세요. 몇 분 후면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내가 방금 친척들의 입에서 들었던 위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다니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의료 용어들을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들은 내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나는 계속 의식을 잃은 척해야 했지만 동시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소통해야 했다. 선생님, 한 간호사가 말했다. 이 환자분 생명 징후가 이상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맥박이 더 강해요. 내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들켰다. 내 연기가 서툴렀고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극심한 외상 상태에서는 가끔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죠. 우리는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시간이 중요합니다. 서연은 고통스러운 헐떡임 같은 소리를 냈지만 내게는 안도감처럼 들렸다. 저희가 그들을 볼 수 있을까요? 지훈이 물었다. 몇 분만요. 병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작별 인사를 해야 하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곧 나는 발소리가 내 침대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나는 내 살인자들에게 내가 정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 했다. 서연이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에 닿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빼지 않으려 참았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만약 들린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말은 독이 든 꿀 같았다.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치명적이었다. 지훈이 다른 쪽에서 다가왔다. 지훈 씨, 사랑하는 당신, 그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저에게 친어머니와 같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쟁이. 나를 잊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죽인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어서 서연이 내 귀에 대고 속삭인 한마디는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엄마,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라요. 저희 재정에 대해 그렇게 많이 묻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떤 진실은 영원히 땅속에 묻어두는 게 최선이니까요. 준서 오빠처럼요. 그 순간 나는 우리의 계획이 통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 방금 고백했다. 비록 내가 녹음할 수는 없었지만 방 안에는 간호사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단어를 들었다. 서연의 속삭임은 그녀의 가장 직접적인 고백처럼 내 귓가에 울렸다. 그녀는 준서를 언급했고 어떤 진실은 묻혀야 한다고 인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의 재정 추궁이 이 사고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왜곡되거나 부인될 수 없는 완전한 고백이 필요했다. 그 발언을 들은 간호사의 명찰에는 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녀의 눈을 보았다. 놀라움과 공포로 커져 있었다. 그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음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준서 오빠는 왜 언급해? 지훈이 속삭였다. 죽은 오빠의 언급에 분명히 놀란 듯했다. 서연은 자신이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긴장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가 둘러댔다. 그냥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늘 알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했다. 지훈은 자신이 잘못된 곳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똑똑했다. 서연아. 그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가자.
의사 선생님이 일할 공간이 필요해. 나는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말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너무 많이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떠난 후 간호사 수아가 내 침대에 다가왔다. 환자분. 그녀가 너무 작게 말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저는 당신이 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방금 들은 말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저에게 알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으로 가득 찬 절박감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매우 천천히,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나는 검지 손가락을 움직였다. 최소한의 움직임이었지만 수아는 즉시 알아챘다. 세상에.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은 의식을 잃은 척하고 있는 거군요. 나는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2번.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저는 모니터링 장비를 확인하는 척할게요. 만약 방금 나간 사람들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면 손가락을 3번 움직여주세요. 망설임 없이 나는 3번 움직였다. 수아는 숨을 들이켰다. 그들이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거군요. 다시 3번의 움직임. 간호사는 정맥주사 지점을 확인하는 척하며 내 침대를 떠났다. 동시에 방금 발견한 것을 소화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내게 다가왔다. 주치의 선생님과 이야기할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척하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손가락을 1번 움직였다. 그 후 몇 분은 매우 괴로웠다. 수아가 병실을 나간 후 나는 혼자 기다리며 그녀가 내 말을 믿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를 기도했다. 마침내 나는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들었다. 수아가 나이든 여성과 함께 있었다. 주치의였을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찰관 2명도 있었다. 환자분, 주치의가 속삭였다. 간호사 수아가 당신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 들린다면 지금 당신은 안전하다는 것을 아세요. 경찰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강렬한 안도감이 나를 덮쳐 간신히 연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눈을 떴다. 병원 불빛이 잠시 나를 어지럽게 했지만 점차 주변을 볼 수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들. 정말 다행이야. 수아가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어. 환자분. 그 경찰관이 말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표정이 진지했다. 저는 이 경감입니다. 당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척한 후 내 목소리는 쉬고 갈라졌다. 내 딸과 남편이 우리를 밀어 떨어뜨렸어요. 그 후 몇 시간은 진술 녹음과 폭로의 소용돌이였다. 나는 이 경감에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준서의 죽음, 서연의 절도, 유언장 변경 압력, 그리고 마침내 산에서 우리를 해치려던 계획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준의 휴대폰에 있던 녹음 파일이었다. 남편분께 녹음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관의 눈이 빛났다. 네, 다 그 사람 휴대폰에 있어요. 고백, 계획, 모든 것이 다요. 경찰관은 즉시 민준이 치료받고 있는 병실로 향했다. 민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했다.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건넸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20년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진실이요. 경찰 기술자들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동안 서연과 지우는 아래층에서 다른 병문안객들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연극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교한 공연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녹음 파일은 매우 선명했다. 1시간 후 경찰관이 선언했다. 지훈 씨가 살인 계획을 명확히 고백한 내용이 있고 서연 씨가
당신들을 장애물이라고 인정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체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들을 체포할 건가요? 나는 우리 안전을 걱정하며 물었다. 만약 그들이 우리가 살아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동안 두 분은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은 너무나 아이러니했다. 서연과 지우는 아래층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우리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받고 장례식과 유산 처리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병원 위층 방에서 우리가 그들의 정교하게 구축한 거짓말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른 건 없나요? 나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감을 느끼며 물었다. 경찰관은 자료 뭉치를 꺼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당신 딸의 재정 상태를 예비 조사했습니다. 당신이 의심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파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매우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채업자들은 핑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 피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당신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저 돈이 아니라 유일한 구명줄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당신과 남편은 그녀의 유일한 구명줄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들의 유산을 통해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믿었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몇 주 안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폭로는 배신감에 또 다른 층을 더했다. 그녀는 우리를 장애물로만 여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를 자신의 재정으로 여겼다. 우리의 죽음은 그녀에게 편리함을 넘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다. 그럼 내 손주들은요? 나는 서연과 지훈의 죄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이 아파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임시로 돌볼 것입니다. 경찰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당신의 부상이 회복되는 대로 당신의 살인자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자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것이 이 악몽에서 작은 선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었다. 그들은 거짓된 가정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다. 시간이 됐습니다. 한 경찰관이 서류를 들고 들어오자 이 경감이 선언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잡으러 갑시다. 내 병실에서 병원 로비가 보이는 창문을 통해 나는 경찰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왔다. 서연 씨, 지훈 씨. 경찰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서 살해 혐의와 지은 씨와 민준 씨 살해 미수 혐의로 현재 체포됩니다. 이어서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서연의 히스테리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우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경찰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 부모님은 살아있으며 당신들의 범죄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은 정적이 감돌았고 곧이어 지훈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렸다. 이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직접 그들이 숨을 거두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의 무의식적인 고백은 경찰의 녹음 장비에 완벽하게 포착되어 사건의 또 다른 퍼즐 조각이 되었다. 무전기에서 서연이 지훈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 그 사람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이런 짓 하기 싫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강요했어요. 그리고 지훈은 절망 속에서 포효했다. 절벽에 가자고 제안한 건 너잖아.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건 너잖아. 몇 분 만에 수년간 지속된 그들의 동맹은 무너졌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살 길을 찾으려 했다. 이 경감은 1시간 후 내 병실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에는 만족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잡혔고 경찰서로 이송 중입니다. 그가 보고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건에 매우 유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뭔가요? 내 심장이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경찰관은 자료 뭉치를 꺼냈다. 체포 과정에서 당신 딸의 가방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분명 그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지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내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다. 이것은 그녀가 당신들이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악산에 가는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의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죠. 그 녹음 중 한 부분에서는 지훈이 그녀에게 그들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런 계산적이고 냉혹한 깊이는 나를 숨 막히게 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감시하고 우리에 대한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는 미로 속에 쥐였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자들이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했다. 재무조사 결과 당신 딸이 사채업자들에게 빚을 진 것 외에도 여러 문서에 당신의 서명을 위조하여 당신 계좌에 돈을 인출하려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계곡에서 죽었다면 그녀는 즉시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폭로 하나하나가 또 다른 칼날처럼 느껴졌다. 내 친딸은 나를 죽일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돈을 훔치고 내 이름을 위조하고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모든 신뢰를 파괴하고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훔쳤나요? 나는 자신이 알고 싶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물었다. 지난 3년간 대략 1억 8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녀는 당신이 이 소액들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합치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민중과 내가 수십 년 동안 힘들게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저축이 내 딸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한 자금이 되었고 동시에 그녀는 우리의 장례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보낸 다음 며칠은 경찰신문, 변호사 면담, 그리고 언론의 괴롭힘으로 가득했다. 지역 뉴스는 이 사건을 10년간 가장 끔찍한 가족 배신이라고 보도했다. 전국 기자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내 여동생 하늘이 서울로 달려와 나를 안고 통곡했다. 지은 언니.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준서가 떠난 후 서연이가 이상하다고 늘 느꼈지만 그녀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그녀의 말은 나를 위로했다. 나의 모성적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은요? 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해 물었다. 어제 보고 왔어. 하늘이 슬프게 대답했다.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했어. 왜 엄마 아빠가 집에 올 수 없는지 물었어.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고용한 김 변호사는 전문적이고 자비로운 여성이었다. 그녀는 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증거는 매우 충분합니다. 그녀는 확신했다. 녹음 파일, 체포 시의 자백, 그리고 재정 증거까지. 그들이 중형을 피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녀는 나를 섬뜩하게 하는 말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경제적 압력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죄였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죄라니. 나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몇 주 동안 계획했고 장비를 사고 장소를 선택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호사는 극심한 경제적 압력으로 인한 절망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범죄로 감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는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준서를 죽였고 우리를 죽이려 했고 수년간 돈을 훔쳤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려 한다니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는 물었다. 법정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간단히 대답했다. 당신의 증언은 증거와 함께 배심원들이 범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당신의 딸을 마주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재판에서 서연의 눈을 바라보고 변호사가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합리화하는 것을 듣고 이 악몽을 공개적으로 다시 겪는 이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해야만 했다. 준서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내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은 부모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체포 3주 후 민준과 나는 마침내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은 아직 지팡이가 필요했고 내 팔 하나는 붕대를 하고 있었지만 상처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아 있었다. 집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배우들이 떠난 무대 같았다. 모든 것이 우리가 등산하러 나간 그날 그대로였다. 아침 식사 접시는 아직 싱크대에 있었고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다. 서연이 그날 가져다 준 꽃은 거실 탁자 위에서 이미 시들어 있었다. 마치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끝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우리는 익숙한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물었다. 그는 다치지 않은 팔로 나를 안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지은.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어. 진실이 우리 편이야. 지난 20년 동안 처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을 지키며 살지 않아도 돼. 재판은 6개월 후에 시작되었다. 내가 증언하기 위해 출두한 날은 체포 이후 처음으로 서연을 직접 마주한 날이었다. 나는 후회도 고통도 볼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내가 키운 딸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 딸인 척했던 냉혹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증언을 마치고 모든 끔찍한 세부사항을 다시 이야기한 후 나는 증인석에서 그녀에게 직접 말했다. 서연아,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은 내가 준서를 죽인 그날 밤 죽었어. 지난 20년 동안 살아있었던 것은 내가 무심코 만들어낸 괴물일 뿐이야. 배심원단은 이틀 동안 심의한 끝에 서연이 준서에 대한 고의 살인과 우리에 대한 가중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지은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석방은 불가능했다. 이제 1년이 지났다. 민준과 나는 두 손주를 정식으로 입양했다. 그들은 아름답고 죄 없는 아이들로 부모의 조작적이고 도끼 어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속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다. 매일 밤 나는 그들을 재울 때 준서 삼촌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그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삼촌. 나는 그가 얼마나 친절하고 정직했으며 행복한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얼마나 용감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배신이나 추락 또는 그의 목숨을 앗아간 충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어려서 이런 것을 짊어져서는 안 되었다. 어쩌면 언젠가 그들이 자라면 완전한 진실을 말해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부모의 어두운 유산을 짊어지지 않고 자라기를 바란다. 가끔 나는 한밤중에 온몸에 땀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추락하던 순간을 다시 겪곤 한다. 민준도 악몽을 꾼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버텨냈다는 것을,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다는 것을 서로에게 상기시킨다. 우리는 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곳에는 너무 많은 추억이 얽혀 있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해변에 조금 더 작은 집을 샀다. 파도 소리가 우리가 좀 더 잘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새 집, 새 시작. 내 어깨의 흉터는 날씨가 변하면 여전히 아프다. 민준의 무릎은 다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상처들이다. 마음의 상처는 더 깊다. 가끔 나는 옛 사진들을 뒤적여본다. 서연의 10살 생일 때의 웃는 얼굴. 준서가 그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던 모습. 우리 넷이 해변에서 소풍을 즐기던 모습.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뒤틀릴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쓴다. 왜 나는 그 징조들을 보지 못했을까? 다가올 일을 경고했을지도 모르는 그 작은 순간들을. 하지만 나는 곧 나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한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실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는 의심해야 할 때조차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신뢰한다. 나는 감옥에 있는 서연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아들을 죽이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여자를 마주할 수 없었다. 민주는 한 번 찾아갔지만 돌아온 후 평소보다 더 침묵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후회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잡힌 것에 대한 분노만 있었다고 말했다. 지우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빌며 자신이 서연에게 영향을 받았고 본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답장하지 않았다. 어떤 배신은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 세월은 흐르고 손주들은 자랄 것이다. 고통은 아마 조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남을 것이다. 탐욕이 가장 신성한 가족의 유대를 어떻게 부패시키는지, 침묵이 괴물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때로는 진실 속에서 살기 위해 죽은 척해야 한다는 진실이, 그리고 민준과 내가 해변을 산책하며 손주들이 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볼 때 나는 예상치 못한 평온함을 느낀다. 그것은 예전의 행복과는 다른 더 깊은 것이다. 삶의 최악의 타격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소 지을 이유를 찾았다는 느낌. 그리고 어딘가에서 준서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20년 후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결국 정의의 한 형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거기에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신과 반격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